금요일이 참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날은 금요일 날 좋아가지고 사실 좋으면은 진행하는 입장에서나 뭐 패널로 나오실 때 나쁘지 않잖아요. 부담이 좀 적고 부담이 좀 덜 하죠. 덜 하죠. 예, 그리고 이런 좀 웃으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잘못 웃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이 지금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고 주요 종목들이 지금 계속 그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3시경부터 해가지고 지지선 이탈하는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니까요. 그러면 미국부터 먼저 보고 우리나라 증시로 좀 여쭤볼게요.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 셧다운 해제가 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반영을 세게 받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아마 미국도 지금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스케줄 일정과 좀 맞물리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다. 사실 셧다운 자체가 해제가 되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해제라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단기금리 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악재로 받아들여지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분명히 공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쁠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를 좀 앞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파워 의장이 했던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해석을 막 제각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어차피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좀 위협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해석을 어떻게 보면 임의로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나왔던 12월 금리 동결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거든요. 근데 어제 일시적으로 50%가 동결 깨졌죠. 가능성이 넘어가는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심리가 좀 불안하고 뭔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됐고 또는 헤지 펀드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또 다른 의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의 그 조정은 나오겠지만 또 이 조정이 추세를 전환할 만큼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하게 빠지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사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파적인 인사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최근에 조금 이제 중도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어제 세게 얘기를 했고 뭐 보스틱 총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어제는 마치 짠 듯이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걸 인플레가 지금 문제거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저에 깔려 있던 불안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인플레 안 좋아서 지금 발표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당연히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뭐 카리카시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이 사실 이제 매파에 가까운 분들의 인터뷰 내용이 어제 그러니까 나왔죠. 그분들은 원래 그런 네, 분들이잖아요. 원래 그 전투표상에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부각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 부각을 시키면서 뭔가 좀 기분 나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좀 많이 조장을 좀 했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이 우리가 했던 발언이 가장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지금 지표가 고용을 관련된 부분에서 당장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까지가 아니라 선제적 의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일단 규정을 했고 네. 그렇다면 12월 달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의장의 견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기대했던 50bp, 75bp 이거는 물론 어렵겠지만 25bp 인하는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요즘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예측이 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어제는 거의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분위기만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왜곡된 단기적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옵션이나 선물 옵션 만기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은. 있기 때문에 좀 가려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을 보면 선물 매도나 그 콜옵션 매도와 같은 파생 상품에서 매도가 많았죠. 전형적인 그 계단식 하락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식 매도량은 어제 엔비디아 물론 물량이 조금 있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급락했던 종목들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 물량들이 매도가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프로그램 물량들은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대쪽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 옵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가격 급락은 뭐 피해갈 수 없겠지만 이게 추세를 뒤집을 만큼 정말 주식에서 매도 물량들이 차익 물량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대비는 하지만 이거를 추세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는 거는 AI 버블론이고, 버블은 맞지 않나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까, 그리고 과연 이게 터질 때 얼마나 파급력 있게 터질까, 그리고 회계상의 장부 조작 혹은 뭐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감가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각자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뭐 시장 보시는 분들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역으로. 우리가 AI 버블론이 지금 이제 올해만 세 번째 나오거든요. 예. 4월 달에 이제 딥시크 공포가 왔을 때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나왔었고, 7월 달, 8월 달 AI 거품론, 오픈 AI 샘 올트만에 의해서 AI 거품론이 나고,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오는 AI 거품론은 사실 실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나왔던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과도한 부분이나 샘 올트만이 얘기했던 7월 달에 AI를 진행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의 과도한 비용 지출,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AI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다, 차익 매물이 많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분위기상 나온 AI 버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9월달 이후에 캐펙 투자가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조 증상을 보면 캐펙 투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9월달에 더 늘어났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대폭 상향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팩트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또 차익 매물도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AI 거품론이 맞느냐, 아니면 APEC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 쏟아지는 조정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조정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AI 거품론이 가장 갖다 붙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구체화되는 걸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AI 거품론이 만약에 나오려면 적어도 캐펙스 투자가 줄었다든지,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실적 가이던스가 일부 후퇴하거나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상의 문제, 이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단계지만 부분이라든지 뭔가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없다.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다. 그럼 최소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면 좀 가늠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AI 거품론은 일부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나왔던 AI 학장론, 그러니까 이게 AI 종목이 맞아라는 싶은 정도의 AI를 캐터필러 접목해서 갖다 그렇죠. 들어가지고. 예. 갖다 붙여서 이제 올랐던 종목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이 PR이 450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 AI 종목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1년 새에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PR 지금 45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조정을 거품론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실적 대비로 너무나 과도하게 올라서 PR이 100배가 넘어가는 종목이나, 혹은 이게 AI가 맞아라고 싶은 학장용으로 억지로 끼워 맞췄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쪽의 거품론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의 조정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FMC를 앞두고 지표들을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나오는 거 확인을 하면은 AI 버블론이 이게 조금 가라앉을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첫 번째 고비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금리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그걸 보려면 결국에는 지표들이잖아요. 근데 지표가 지금 깜깜이가 될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안 좋게 해석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예. 이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예. 증권회사 이제 레포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최근에 나왔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보면 이 반대거든요. 예. 한쪽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우려하고, 한쪽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데, 한쪽은 고용은 괜찮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 증권회사, 신뢰할 만한 증권회사들이라고 보는 대형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가중되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이 맞아, 고용이 맞아라는 부분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진짜 안 좋은 건가, 고용이 지금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들의 제각각인 부분에 따라서 하루하루 단위로 판단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불신감은 좀 더 커져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서 지표가 없다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파월 의장의 그 관점을 그냥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 단계로 전가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매파적인 위원들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내년 1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당장 나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골디락스 수준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실업률이.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4.8%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골디락스 수준 넘어가면서 고용이 지금은 악화되는 부분을 파월 의장이 가장 그 우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 하는 금리 인하는 고용이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감을 선제적으로 하는 조치라는 거죠. 그렇죠. 인슈런스 컷이었죠. 예, 지금 현재 뭐 들어오는 그 고용이 지금 나빠서 하는 거, 경기가 침체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면 12월 달에도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데이터에 따라서 기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잖아요. 선제적 조치로 지금 금리를 인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데이터 기반으로 매기를 하지만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25bp 인하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장 아직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미국 주식을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 흐름이 이제 가치주로 옮겨간다라는 영향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우가 좀 상대적 선방을 하잖아요. 못 갔던 다우가 특히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금융주는 좀 안 올라가지만 카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공교롭게 그런 순환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순환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강세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 이거는 순환매로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주도주가 못 갈 때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에 간다. 이거는 전형적인 순환매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롱숏에 의한 일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청산 물량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대안 투자를 찾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에이펙이 끝나면서 뭔가 에이펙에 의해서 크게 조정을 받을 때 대부분 이제 가치주들이나 경기 소비재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에이펙 이후에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바닥론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전체 기술주와 가치주의 어떤 순환매다라고 보기보다는 가치주에서 예를 들면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혹은 필수 소비 쪽에 가까운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지금 국한돼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매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부터 좀 여쭤볼까요? 오늘 바이오 너무 잘 가가지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축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바이오가 이번 주에 계속 잘 가고 힘이 진짜 센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특정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여기에 온기가 퍼져나가는 분위기인데 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11월 나아가서 12월 연말까지 좀 가능할 만한 뭐 재료들이나 아니면은 추세적인 수급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약바이오가 사실 억울한 섹터 중에서 가장 억울한 섹터. 그렇죠. 원래는 제약바이오가 팬데믹이 끝나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끝나면 제약바이오가 거의 탑 주도 업종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상품 관세 여기에 약가이나 두 가지가 걸리면서 크게 두 방을 맞고 지금 자동차보다도 회복력이 좋지 못했거든요. 예. 어쨌든 에이펙을 기점으로 하면 우리가 9월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자동차보다는 사실 매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연하게 이제 바닥론, 실적도 바닥론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아직 약가 인하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지금 전체 약가의 뭐 50%, 40% 매출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전체 제약업종이 실적이 좋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약가 인하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다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을 보면 비만의 일라 112, 항암제의 암젠 그러니까 특정 그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비만이나 항암제 이쪽이 지금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가 강하다기보다는 비만과 항암제, 특히 항암제는 ADC나 이중항체 같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회사와 그쪽과 제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 예. 국한되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쪽 대안적인 투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만이나 항암제 같은 좀 특정 질환에 좀 국한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은 기존에는 사실 뭐 AI 생태계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는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안 넣으면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해봤거나 뭐 요즘에 변동성을 느끼신 분들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진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예,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도주는 조정받을 때 정말 시청거래 정도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하이닉스가 7, 8% 받잖아요, 지금. 10%뭐 그냥 네. 근데 사실 오를 때도 10% 올랐거든요. 네.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투자를 가려고 하니까 사실 대부분 단발적 상승에서 시세가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딱 극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닷컴 버블 만약에 이게 진짜 거품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AI 거품론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닷컴 버블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닷컴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지금 이거 버블이야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닷컴 기업은 버블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대안으로 경기 소비나 필수 소비를 사야 돼. 라고 하면 수익이 날까요? 닷컴 버블이 90% 마이너스 날 때 이쪽은 한 3, 40%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럼 사실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꺼질 때는 뭡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대안을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I가 정말 거품론이라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발을 한번 빼야죠. 여기가 거품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경기 소비나 필수 소비재로 간다? 덜 하락하는 거지 하락을 하락하지 안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에 접근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주도 종목에 접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발을 빼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쫓아가거나 추격해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분할로 계속해서 조정으로 접근한다. 바닥도 사실 정확한 바닥을 단번에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정이지 진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10만 원 10번 쪼개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10번 쪼개서 사겠다. 라는 식의 분할 접근이 지금은 유효한 거죠. 오늘 같이 급락했을 때 100만 원이면 10분의 1 정도 투입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서 또 빠지면 10분의 1 투입하고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하고 만약에 나는 도저히 AI 종목 너무 급등해서 못하겠어라고 하면 대안 투자는 저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요즘에 그 뭐 사실 썸네일 장사고 제목 장사고 기사도 그렇긴 한데 의도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클릭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다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들어가서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왜냐면은 이게 뭐 들어가서 좋다 그래서 뭐 되면 좋죠. 근데 요즘에 장 자체가 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또 안 된 게 돼버리는 시즌이고 이게 대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직관적으로 질문 드려보면 지금 야수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커뮤니티 보면 야수의 심장이야 막 이렇게 하고 뭐 사나이 테스트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거의 지금 사실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팔면 이런 그냥 급락장이 오는 거고 예. 매수를 하면 하이닉스 하루에 10% 올라가는 장이 오는 건데 외국인들이 거의 다 그 90% 이상 롱표 전략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이닉스 롱을 청산하면 어디선가 쇼트 한매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어쩌다 화장품도 한번 급등을 하고 뭐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못 가던 종목들도 한번 급등을 하고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못 가니까 이쪽에 가는가 싶어서 타면 2, 3일 정도 지나면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숏 판매에 의해서 나오는 일시적인 급등이지 일시적이니까. 수급이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좀 면밀히 파악하고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급락과 오늘 우리 증시 급락을 보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도 대부분의 종목들 급락하는데 거래량 거의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제가 그 마감 상황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직 마감을 안 했어요. 예. 지금 마감 이제 직전인데 코스피 직전이요. 거래량을 보면 평소 거래량보다 많지 않거든요. 음, 코스피가 지금 3.6% 급락하는데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 소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량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히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우리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물량을 다 던지는 투매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면 또 추가 상승이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고, 다만 이번에 나오는 이 조정이 꽤 아플 수 있는 조정이죠. 11월 달이 계속 우리가 9월 달부터 강조됐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고, 그 시기에 딱 나왔던 조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조정을 유발할 것이고, 연말 배당과 펀드 재편을 리밸런싱을 앞두고 11월 때 최대한 많이 흔들려고 할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수급의 구조를 보면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는 파생 상품 쪽에 구조가 나왔고, 그러면 대부분 파생 상품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한다는 것은 조정을 야기해서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가격 조정을 무시하거나 이 시장 겁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겁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조정도 대한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오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낙관론은 지금 그러니까 많이들 최근에 그랬잖아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주식 왜 안 하세요? 돈 복사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막 하고 다 특히 이제 뭐 나이 불문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경계감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 자 보니까 1,45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1,400 고가가 74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저점은 1,454원 정도거든요. 어쨌든 이게 팩트 시트라는 게 이제 딱 그 전문이 공개가 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확정적인 단서가 나온 뒤에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환율이 아직 뭐 1,450원대여도 굉장히 높은 레벨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1,470원대까지 넘어갔다. 어제는 1,475원까지 갔고, 예.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차트로 본다면 장대 음봉이거든요. 이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나왔던 발표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는 정부 개입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구두 개입 있었죠. 예, 예. 부분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율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대가 뭐 뉴노멀 얘기하듯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1,400원대를 내려가는 것은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뭐 미국보다 GDP 성장도 지금 낮아, 금리도 낮아. 구조적으로 우리 원화를 강세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게 1,470원을 넘어가서 1,500원 육박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문제는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1,450원을 넘어가지는 못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내려가는 것보다 넘어가지 않게 막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1,400원대에서는 어쨌든 수출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반도체나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관세에 대한 피해 부분을 환율로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고, 1,400원대 넘어서도 외국인들은 어쨌든 강한 달러를 가지고 싼 원화에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과거에도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지만 환율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뭐 너무 부정적인 부분은 보지 말자. 다만 1,450원 넘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들이 한숨을 돌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못 올랐잖아요. 오늘 사실 자동차 조선 관련 얘기들 나오니까 15% 확정되고 그러니까 야 드디어 자동차가 이제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못 갔어요. 날짜도 아직까지 확정이 좀 딱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동차주들 참 아픈 손가락인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한번 그 바닥론은 나왔고, 우리가 지난번 그 추석 전에. 추석 전에 급등을 한번 했을 때 네. 쫓아가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일단 수급 쪽으로 한번 공매도 한매 잡았던 부분에서 돌면 한매에 의해서는 급등이 나온다. 한자 송돌문항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만 그 뒤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 템포 쉬었다 가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좀 긴 호흡으로 저점은 잡혀 있지만 지금 상승하지 않는. 삼성전자가 바닥 잡고 6개월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좀 장기적인 분할 대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아쉬운 거는 그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매수로 조금 전환되긴 했지만 그때 공매도가 한 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됐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그 현대차는 수급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고 아마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좀 마음 편안하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영역. 다만 지금 이제 시세가 급등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바닥론으로 접근은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유일하게 섹터 중에서 올라간 게 조선주 바이오 제외하고 조선 업종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미 조선 협력 관련해 가지고 1,500억 불고 이제 명시가 됐잖아요. 그 기대감들이 올라와서 뭐 특히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던데 조선업 관련해서는 기대감 커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충분히 이제 그 좀 구체적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들어왔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관세에 의한 수혜는 조선하고 원전을 좀 강하게 볼 수 있고 바닥론은 자동차와 제약바이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섹터를 얘기했는데 원전은 이제 구체적인 섹터 제시가 못했죠.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풀 꺾여 버렸고 반면 이제 조선은 구체적인 팩터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조선과 원전이 지금은 시세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거는 뭐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것과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의 차이. 그래도 원전은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고 보셔야 되고 미국이 선택적인 대안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될 거지만 조선처럼 좀 시간은 빠르진 않을 것 같고 조선은 이제 대신에 그 이런 그 딱 팩트 스케줄이 나오면 딱 그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조선 종목이나 부자재, 기사재 뭐 전부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하면 예. 이제 딱 팩트가 스케줄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만 보시는 게 뭐 현대중공업에서 하나오션에서 그 계열사 이쪽으로만 보시는 게 지금은 그 유효합니다. 밸류 체인들 그렇죠. 그렇게 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기대를 하면서도 기대를 안 하고 그러는 업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철강. 예, 철강이 지금 관세가 제일 세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12월에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기대감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K스틸법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때요? 이쪽은 어렵죠. 어렵죠. 어렵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건 이제 꼭 그 좋아질 수 있냐 없냐를 역으로 보면 되거든요. 미국의 지금 철강주들이 주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공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방어 철벽이 유효했다라고 판단이 지금 되거든요. 만약에 미국 그 철강 종목들 뉴코어나 이런 종목들이 꺾였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여지가 좀 있을 건데 일단은 관세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졌고 잘 방어가 됐다는 관점 속에서 관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미국 철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본다면 반대로 역으로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당장의 어떤 탈출구도 어려운 데다가 유럽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탈출구는 당장 좀 도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 뭐 사실은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그 금융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건데 미국이 어제 많이 빠지니까 우리는 더 많이 빠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옵션 만기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주더라고요. 체크를 저희가 둘이 아까 오늘 아니에요? 다음 주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결국에 다음 주에요. 어제 빠졌고 그럼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옵션 만기를 바라보는 우리 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통상적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파생 쪽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저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어제 거의 그 날밤 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예.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시키고 미국 나스닥 선물을 그 구조적인 파악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오겠구나와 이번 급락은 선물 매도와 콜옵션,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 베팅하는 콜옵션을 오히려 역으로 매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방 쪽 베팅이 되겠죠. 그래서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가 이번 월물의 가장 중요한 메인 상품이 되는구나라는 게 어제 좀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일단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의 조정은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극적으로 만약에 상방으로 강하게 돌리지 않으면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조정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 종가가 기준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를 강하게 들어올린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은 의외로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냐 다음 주 초반까지 밀리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한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죠.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의 그 기술주들의 급락을 우리가 AI 거품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선물 매도와 옵션 매도를 하면서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은 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만큼 하락한 거래량에서 선물 프로그램 물량을 이만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차익 물량 거래량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매집했던 쪽에서 차익 물량을 많이 안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 상품에 의해서 단기간 조정을 거치겠지만, 이 조정은 끝나고 나면 추가 상승에서 또 강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단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압박을 받겠다라는 악재와 주식은 의외로 강하다라는 어제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어렵네요. 어렵죠.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주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은연중에 요걸 던진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정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다만 다음 주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특히 상황은 특히 거래량이 없이 호가만 빠져서 내려오는 경우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V자형 반등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인 겁니다. 확률적이지 뭐 이렇다는 건 아니고 데이터로 보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험에 비춰서 빗대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 거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셧다운이었는데 셧다운 맞고 진짜 다운됐다고 저는 그냥 기사 쓰고 싶었거든요. 아니 셧다운 맞고 그냥 근데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셧다운의 호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옵션 만기라고 맞물리고 뭔가 좀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하방 쪽 수익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이게 좀 묻혔는데, 셧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그 호재입니다. 호재. 많잖아요. 지금 이 다음에 예, 나올 이게 게. 지금 묻혀 있는 거죠. 이게 빚을 발휘할 게 언제냐면 11월 말에서 12월 초거든요. 그때 힘을 발휘할 건데 양적 긴축이 완화 종료되는 특히. 시점과 맞물리는 것도 있고. 그럼 셧다운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나왔던 조정은 그 정확하게 보면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단기 금리의 급등에서 오는 시장의 불안감이었거든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전조 증상의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건데, 이번에 사실 단기 금리가 2주 전부터 굉장히 크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심이 딱 온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설명하면 또 어려워지는데, 자 그러면 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했냐라고 하면, 단기의 자금, 우리가 MMF라고 네. 하는 단기 자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은행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야 그거 일단 나한테 맡겨, 내가 이자 좀 줄게 하면 이 돈을 단기 유동성을 연준이 끌어당기죠. 끌어당깁니다. 네. 이걸 우리가 영래포라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딱 보니까 영래포에 자금이 없어요. 돈이 어디 갔지? 그럼 MMF에 있나? MMF에도 자금이 없어요. 단기 자금이 MMF에도 없고 연준의 영래포도 없고, 이 돈 어디가 있어라고 보니까 단기 채권을 구입하면서, 재무부 단기 채권을 구입하면서 재무부 TJ 계좌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이. 셧다운 때문에 안 쓴 거.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단기 채권을 구입하면서 TJ 계좌로 들어갔는데, 예. 이게 집행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셧다운이라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래포에도 돈이 없어, MMF에도 돈이 없어, 돈을 TJ에 다 했어. 이게 못 나와. 그래서 단기 금리가 급등한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단기 금리는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에 조성됐던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일주일만 잘 견디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시장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유동성 공급 기대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 QT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QT를 넘어서서 뉴욕 연은에서는 QE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QE는 이제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태우는 거를 그만하고 돈을 푼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뉴욕 연은에서 나왔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1인당 2,000불씩 관세 배당금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넣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돈 풀면은 안 좋은 부작용도 많지만요. 어쨌든 유동성 자체로 봤을 땐 들어올 건데,
이거를 또 연말에나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하죠. 예. 이게 가장 큰 주안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말 12월 초 증시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 말씀드렸죠. 그 겹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왜 11월 말 12월 초를 말씀드렸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셧다운에서 TG의 계좌에서 이제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예. 공급이 되겠죠. 여기에 약속 긴축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유동성 공급까지 합쳐지면 예. 단기 자금에 대한 부분과 중장기 자금에 대한 그 유동성 공급이 11월 말 특히 이제 양적 긴축 종료된 12월 초가 되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나중에 효율적은 있겠지만 단기간에 연말에 크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달 조정은 이 오버슈팅을 앞두고 마지막 흔들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확률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계획적인 거니까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계획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해주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